조선의 밤은 깊고도 무거웠다. 도성 한복판, 불이 꺼진 기와집들 사이로 낮게 깔린 안개는 마치 임금의 눈을 피해 숨어든 불온한 기운처럼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운종가에 활기차던 낮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술라군들의 규칙적인 발소리와 딱딱이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하지만 그 정적 아래 조선의 근간을 흔들 제1장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남산자락 아래 퇴락한 양반가들이 모여 사는 작은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서윤의 집. 겉보기에는 비바람에 씻겨나간 초라한 가옥이었으나 그 안쪽 깊숙한 골방에서는 희미한 등잔불이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방 안은 종이 냄새와 진한 먹향으로 가득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가늘고 곧은 손가락으로 붓을 잡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등잔불의 일렁임보다 더 뜨거운 열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 앞에 놓인 책은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한 예언서였다. 조선의 하늘이 바뀌고 억눌린 자들이 일어설 것이라는 문장이 적힌 그 책은 조정의 입장에서는 역모의 증거였으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었다. 서윤이 첫 획을 그었다. 먹물이 한지에 스며들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만들어냈다. 이 한 권의 책을 베껴 쓰는 행위는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만약 술라군에게 발각된다면 서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이들 모두가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져 목이 달아날 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붓끝은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 시간 경복궁 근정전 옆 사정전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젊은 임금은 눈앞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저작거리에서 압수된 그 금서에는 왕실의 권위를 조롱하고 백성의 마음을 선동하는 글귀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정녕 백성들 사이에서 돌고 있단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곁을 지키던 포도대장 이검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쥐새끼처럼 밤마다 나타나 책을 뿌리고 사라지는 자들이 있사옵니다. 그 배후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이검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궁을 나섰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매처럼 날카롭게 번득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단순히 한두 명의 선동가가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것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향을 퍼뜨리는 거대한 그림자 조직이 실제함을 말이다. 다시 서윤의 방. 어느덧 서윤의 등 뒤로는 수십 권의 복사본이 쌓여가고 있었다. 함께 모인 묵향의 단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 누군가는 종이를 자르고 누군가는 다 써진 종이를 말리며 누군가는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세상은 변해야 합니다. 글자는 힘이 없으나 그 글자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되지요. 서윤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금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옥사했을 때 그녀는 깨달았다. 지배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칼날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붓을 들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윤은 마지막 장에 마침표를 찍고 붓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려왔지만 가슴속은 말할 수 없는 희열로 가득 찼다. 오늘 밤 베껴 쓴 이 책들은 내일 아침이면 보따리상의 짐 속으로 안악의 치마폭 속으로 스며들어 조선 팔도로 흩어질 것이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 안개가 자욱해지는 시간, 서윤은 창밖의 희뿌연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왕이 두려워하는 그 책이 조선의 모든 백성의 손에 들리는 그날까지 묵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포도대장 이검의 군화 소리가 점점 골목 어귀를 울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추격자와 도망자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자들의 숨막히는 밤이 끝나고 더 치열한 낮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성의 새벽은 차가웠지만 서윤의 가슴속은 달아오른 먹물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책을 베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군의 감시망은 그물처럼 촘촘해졌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사상의 흐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목숨을 공유하고 기술을 나눌 그림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서유는 몰락한 양반으로서 쌓아온 인맥과 저작거리의 생리를 이용해 은밀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도성 귀퉁이의 허름한 화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도화서에서 촉망받던 화공이었으나 고관대작들의 비리를 풍자화로 그려냈다는 이유로 쫓겨난 문배가 있었습니다. 문배는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만 서윤이 내민 금서의 문구들을 보고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를 모르는 백성들도 금서의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고 가슴이 뛸 수 있도록 강렬하고 자극적인 사파를 그려넣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어 합류한 이는 청나라를 오가며 서양의 신기술을 접한 역관 진우였습니다. 그는 서양의 활판 인쇄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일이 손으로 쓰는 대신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찍어내는 방식인 비밀 목판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묵향이 단시간에 수천 권의 책을 복사해 유통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서학 서적 속에 숨겨진 평등의 가치를 조선의 언어로 풀어내는 번역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담한 이들은 도성 최고의 정보통이자 유통망인 보따리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비단이나 폐물을 파는 척하며 그 밑바닥에 이중 구조를 만들어 금서를 숨겼습니다. 이들의 보찜을 통해 금서는 전국의 서당, 주막, 심지어 관가, 뒷마당까지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글자로 세상을 깨우는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서윤의 선언과 함께 비밀 결사 묵향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평범한 백성, 서민, 장사꾼으로 살아가다 밤이 되면 남산 밑 지하 깊숙이 마련된 비밀 기지에 모였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들고 판을 짜고 종이를 말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인물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유혹, 공포가 교차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위험도 깊어졌습니다. 포도대장 이검의 부하들이 저작거리의 술집마다 귀를 세우고 묵향이라는 이름을 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유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얼굴을 가리개로 가리게 하고 서로의 본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엄격한 보안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붓, 먹, 종이, 벼루라 불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조선의 밤을 지배하는 것은 왕의 군대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번져가는 묵직한 먹의 향기였습니다. 사극 배경의 초가집과 한옥 곳곳에서 보름달조차 비추지 못하는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의 작전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강렬하고 대비되는 색감의 잉크가 한지 위를 수놓으며 지배층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 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남산 자락에 한 퇴락한 가옥.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폐가처럼 보였으나 그 지하에 마련된 묵향의 비밀 기지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는 수십 개의 촛불이 일렁이며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괴물처럼 벽을 타고 일렁였고 그 중심에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작업에 몰두하는 묵향의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시오. 이번 보름이 지나기 전까지 영남 지방으로 내려갈 물량을 맞춰야 하오. 서윤의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메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붓을 쥔 손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늘 복사해야 할 책은 금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정감록의 핵심 구절과 서학의 평등 사상을 교묘하게 섞은 판본이었습니다. 이 책이 완성되어 저작거리에 풀리는 날 조선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작업 환경은 가혹했습니다. 관군의 감시를 피해 창문을 모두 두꺼운 간이사로 막아버린 탓에 공기는 탁했고 진한 먹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좁은 방은 조선의 미래를 새로 쓰는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화공 문배가 날카로운 필치로 사파를 그려 넣던 붓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립니까? 딱딱이 소리가 평소보다 가깝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습니다. 단원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촛불의 불꽃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술라군들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골목 어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각된다면 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곳은 단숨의 도살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손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진우와 단원들은 신속하게 목판을 숨기고 갓 찍어낸 종이들을 이중 벽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윤 자신은 등잔불을 끄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사서 삼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불을 밝히고 있는 자가. 거친 목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날카로운 눈매의 포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서윤만이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가난한 선비의 집안입니다. 밤이 깊어 잠이 오질 않아 글을 읽고 있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포교는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진한 먹냄새.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벽면을 만져보고 바닥을 발로 굴러보았습니다. 숨어있던 단원들의 심장소리가 벽 너머까지 들릴 듯 요동쳤습니다. 먹냄새가 너무 진하군. 선비 혼자 쓰는 것 치고는 말이야. 포교의 칼날이 서윤의 목끝에 닿았습니다.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의 종이를 아끼려 이미 쓴 종이 위에 몇 번이고 더 쓰다 보니 냄새가 가실 날이 없습니다. 이것도 죄가 됩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밖에서 다른 포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저쪽 골목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리에 포교는 혀를 차며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물러가고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서윤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들 괜찮으십니까? 벽 뒤에서 나온 단원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 사투야말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서윤이 다시 촛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붓이 움직이는 소리,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펼쳐지는 이 위험한 복사작전은 조선의 새벽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낮의 태양이 조선을 비추었지만 묵향을 향한 위협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포도대장 이검은 지난밤 서윤의 집에서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집이라기엔 공기 중에 뱃먹의 기운이 너무도 무겁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길거리를 순찰하는 것을 넘어 묵향의 심장부를 도려내기 위한 치밀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검은 도성 내 모든 종이 판매점과 먹 제조업자를 전수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종이를 사들이거나 최고급 송연먹을 찾는 자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라. 그의 지시는 날카로웠습니다. 금서를 대량으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입니다. 포도청의 수사관들은 저작거리의 첩자들을 동원해 쥐잡듯 골목을 뒤졌습니다. 시장통의 국밥집, 노름판, 심지어 기방까지 이검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묵향의 유통망 중 하나였던 보따리상 만석이 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짐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붉은 인장이 찍힌 금서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누가 썼느냐? 포도청 지하 고문실에서 이검의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매질 속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이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석의 가족을 볼모로 잡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공포에 질린 만석의 입에서 남산 및 폐가라는 단서가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서윤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 단원들이 연락 두절되고 포졸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조직적이고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비밀 기지의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거점을 옮겨야 합니다. 이검이 우리 턱 밑까지 왔습니다. 서윤의 명령에 단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목판과 아직 배포되지 않은 책들을 괴짝에 담아 지하 수로를 통해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검의 수사망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의 사대문을 지키는 포졸들에게는 엄격한 검문 검색령이 내려졌고 묵향의 인상착의를 담은 방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이검은 기병대를 이끌고 남산 골목을 포위했습니다. 서윤과 단원들이 마지막 괴짝을 옮기려던 찰나 담장 너머로 수십 개의 횃불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횃불의 불빛과 밤의 어둠 속에서 이검의 차가운 금속 갑옷이 번뜩였습니다. 더는 도망갈 곳이 없다. 붓을 꺾고 자수하라. 이검의 외침이 적막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품속에 넣은 마지막 예언서 한 권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추격전은 더 이상 은밀한 그림자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정면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검의 포위망이 남산 기슭을 촘촘히 에워싼 절체절명의 순간 묵향의 비밀기지 내부에서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균열이 일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창살 사이로 일렁이며 공포를 자아낼 때 서윤은 단원들의 눈빛 속에서 낯선 흔들림을 포착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경로를 발설하지 않고서야 포졸들이 이렇게 정확히 길목을 막아설 순 없습니다. 역관 진우의 낮은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로를 붓과 먹이라 부르며 목숨을 걸었던 동지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이 피어났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단원들을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그때 평소 가장 충실했던 유통 담당자 중 한 명인 필재가 슬그머니 뒷문으로 몸을 빼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필재, 어디를 가려는 것인가? 서윤의 날카로운 물음에 필재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떨어진 것은 묵향의 비밀장부가 아니라 포도청의 밀지였습니다.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이검의 회유에 넘어가 조직의 거점과 이동. 경로를 모두 넘겨준 배신자가 바로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이까지 책 몇 권에 목숨을 걸기엔 제 목숨이 너무 아까웠단 말입니다. 필재의 절규가 끝나기도 전에 이검의 병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사극 배경의 어두운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횃불 아래서 칼날이 번뜩였고 단원들은 소중히 베껴 쓴 금석 괴짝을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책을 버려라. 사람부터 살아야 한다. 서윤은 울부짖으며 단원들에게 탈출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듯 했습니다. 진우는 목판을 품에 안은 채 포졸들의 창끝에 몰렸고 화공 문배는 자신이 그린 사파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검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윤에게 다가와 칼을 겨누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던 희망이 고작 이런 배신과 파멸이었느냐? 이검의 물음에 서윤은 피 묻은 손으로 마지막 예언서를 꽉 쥐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지의 배신과 눈앞에서 불타가는 동료들의 꿈. 묵향은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서윤은 무너져가는 기지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설령 여기서 자신이 쓰러지더라도 배신자가 미처 알지 못한 마지막 복사본만큼은 반드시 도성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요. 남산의 비밀 기지가 불길에 휩싸이고 동료들이 흩어지는 참혹한 위기 속에서도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는 결연한 의지로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배신자 필재가 포도청에 넘긴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에게는 이검조차 상상하지 못한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검, 내가 불태운 것은 종이 뭉치일 뿐이다. 백성의 갈망까지 태울 수는 없다. 서윤은 타오르는 불길을 뒤로하고 지하수로를 통해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도성밖이 아닌 오히려 왕의 눈앞이나 다름없는 종로. 한복판의 대형 서점 6점비각 근처의 비밀 창고였습니다. 이검이 도성 외곽과 남산 일대를 샅샅이 뒤지는 사이 서윤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격언을 비웃듯 도성 심장부에서 최후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거사는 단순히 몇 권의 책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청나라에서 들여온 서양식 금속 활자의 원리를 응용하여 단 하룻밤 만에 수천 장을 찍어낼 수 있는 대규모 복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졌던 단원들이 하나둘씩 종로의 지하 창고로 모여들었습니다. 문배는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색감의 사파를 판에 새겼고 단원들은 촛불조차 켜지 않은 채 손끝의 감각만으로 활자를 배열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새벽을 뿌릴 것입니다. 서윤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기계음이 지하를 울릴 때마다 조선판 다빈치 코드라 불리는 금서의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물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긴장이 가득했지만 붓을 잡은 손길에는 유혹적인 미래를 향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검은 남산의 잔해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목판들이 핵심적인 예언이 빠진 가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속았다. 목표는 도성 아니다. 이검이 기병대를 이끌고 종로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작전은 이미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책을 찍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성 내의 수많은 보따리상과 거지, 심지어 대궐의 나인들까지 포섭하여 복사된 전단과 책자들을 동시에 살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진 야심한 시각, 종로의 하늘 위로 수만 장의 종이가 눈송이처럼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가장 두려워한 한 권의 책에 담긴 문장들이 바람을 타고 민가와 관가, 심지어 궁궐 담장 너머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검이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곳에는 빈 인쇄기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렬하고 대비되는 색감으로 인쇄된 문구들이 횃불 아래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검은 길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왕실의 비밀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자극적이고 강렬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묵향의 존재는 이제 전설이 되었고 하룻밤 사이에 조선은 그들이 뿌린 금서의 향기에 취해버렸습니다. 서윤은 멀리서 들려오는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벼랑 끝에서 마주할 포도대장 이검과의 마지막 대결뿐이었습니다. 도성 하늘을 뒤덮었던 금서의 파편들이 바닥에 내려앉기도 전 서윤과 이검의 운명적인 조우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작전을 마친 뒤 홀로 도성 외곽의 절벽 끝에 위치한 정자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과거 그녀의 아버지가 유배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시를 읊었던 곳이자 조선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글픈 명소였습니다. 결국 이곳이었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이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도포 자락은 밤바람에 거칠게 휘날렸고 손에 쥔 벼룬검은 달빛을 받아 서늘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검의 뒤로는 수십 명의 포교들이 횃불을 들고 절벽 아래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횃불과 푸른 달빛이 교차하며 현장은 마치 한 폭의 강렬한 사극 웹툰 일러스트 같은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이검은 칼끝을 서윤의 목전에 겨누었습니다. 내가 뿌린 종이 뭉치들 때문에 도성은 지금 불바다나 다름없다. 왕의 권위를 조롱하고 백성을 현혹한 죄, 그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혹했지만
칼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붓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나으리, 당신은 칼로 사람을 죽여 입을 막으려 하지만 나는 붓으로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칼날은 몸을 벨 수 있어도 이미 깨어난 백성의 생각은 벨 수 없는 법이지요. 서윤의 말은 이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실 이검 역시 수사 과정에서 금서의 내용을 읽으며 조선의 부조리에 대해 고뇌해왔기 때문입니다. 강렬하고 대비되는 색감으로 인쇄된 그 글귀들은 법과 질서만을 쫓던 그의 가치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닥쳐라. 내 직무는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이다. 이검이 소리쳤으나 서윤은 오히려 한 걸음 더 절벽 끝으로 다가섰습니다. 인물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결연함이 교차했고 배경으로 보이는 보름달은 이 비극적인 대결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나를 죽여보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뿌린 수만 권의 책은 수만 명의 서윤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서윤은 말을 마치고 절벽 아래 검은 시면을 향해 몸을 날리려 했습니다. 그 찰나 이검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향한 곳은 서윤의 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앞을 가로막던 포교들의 횃불을 베어 넘기며 길을 열었습니다.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세상이 정말 오는지 끝까지 지켜봐라. 이검은 칼을 거두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벼랑 끝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대결은 피가 아닌 묵직한 시대의 깨달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윤은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추었고 이검은 홀로 남아 불타가는 횃불의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 지지 않는 묵향의 전설로 향합니다. 벼랑 끝의 대결 이후 도성에는 한바탕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조정은 묵향의 거점을 초토화하고 주동자들을 소탕했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은 들불처럼 번져가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왕은 가장 두려워했던 한 권의 책을 모두 거두어 태우라 명했지만 이미 그 문장들은 종이 위를 떠나 백성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든 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찾아온 보름달 아래 도성의 밤 풍경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깊은 밤 초가집의 창틈이나 한옥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은 더 이상 과거의 시험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죽여 금서의 구절을 읊조리고 서로의 손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공유했습니다. 서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성 깊숙한 곳,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검의 묵인 아래 살아남은 단원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작은 복사소들을 운영하며 묵향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규모 인쇄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그 10사람이 다시 100사람에게 전하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복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포도대장 이검은 그날 이후 관직을 내려놓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그가 전국의 서당을 돌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칼 대신 붓을 잡음으로써 서윤이 말했던 뵐 수 없는 생각의 일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조선의 밤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는 수만 개의 작은 촛불이 일렁입니다. 강렬하고 대비되는 색감으로 그려진 이 대서사시의 끝은 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묵향은 더 이상 비밀 조직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자들이 스스로 써내려가는 희망의 향기였고 지배층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책은 결국 조선의 모든 담장을 넘었습니다. 종이 위로 번진 먹물은 지워질지언정 깨어난 백성의 눈동자에 맺힌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지 않는 묵향의 전설은 그렇게 조선의 역사를 소리 없이 바꾸며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